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 수입이 5천 위안에서 7천 위안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 뒤를 보세요. 월 수입이 5천 위안에서 7천 위안이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까? 이런 장면을 제가 본 것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또 뉴스에서는 우리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앞질렀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잘 살게 됐다면 쓰레기통을 뒤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나서 과연 쓰레기통을 뒤질 힘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학생, 밥 먹었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네요. 중국의 전통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많은 대도시들이 전례 없는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북경의 인구는 약 2,300만 명에 달하지만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상권들은 이제는 유난히 썰렁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현지 주민들은 생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조차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남은 음식을 주어 끼니를 해결할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저는 하택 조현에서 왔고 이곳에 일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서주로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저 밥 한 끼만 먹고 싶을 뿐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침밥 드시고 싶으신 거죠? 네. 한 시민은 해외 매체에 예전에는 쓰레기통 안에 온갖 것들이 있었고 남은 음식을 주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소비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않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통도 줄어들었고 그 안에 버려지는 음식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에서 5식구가 폐지를 줍는 일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한번 보세요. 반달 동안 주운 것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까지 합치니 창문이 거의 가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팔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 한 더미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직접 확인해 보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부러 모아둔 것도 있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평소 산책을 나갔다가 하나둘 주워온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북경에 오신 이후로는 대략 반달에 한 번씩 고철을 팔고 있고 매번 적게는 10여 위안, 많게는 수십 위안 정도가 됩니다. 아이들은 폐지를 팔러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번 돈은 전부 아이들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장차 열등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블로그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가난한 집 아이는 일찍 철이 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아이 곁에 평생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블로그는 집에 모아두었던 폐품을 모두 팔아 총 25위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폐품을 가득 실은 한 차입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철이랑 종이박스는 가격이 같아서 함께 한꺼번에 달았더니 42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콜라캔입니다. 총 120개, 개당 0.1위안이라서 12위안입니다. 가득 싣고 왔다가 이제는 빈 차로 돌아갑니다. 과연 오늘 얼마를 벌었을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블로그는 폐품을 가득 실은 한 차를 모두 팔아도 결국 37위안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조적으로 부자 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북경에서 쓰레기를 주운 지도 벌써 12일째입니다. 폐품을 한 번 팔았는데 32.5위안을 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북경에서 쓰레기 주워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대도시에서는 뭐든 결국 사람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원래는 청소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교육을 4일이나 받아야 하고 그 기간에는 급여도 없고 게다가 교육 장소도 너무 멀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젯밤 쓰레기를 줍다가 바람막이 이불 하나를 주웠는데 안에 솜이 들어있는 이불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구멍이 하나 있긴 했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께 작은 전동 스쿠터가 있어서 날씨도 추워졌으니 덮었으면 딱이겠더라고요. 덕분에 수십 위안 정도는 아낀 셈이 됐습니다. 오렌지가 정말 크네요. 양이 많아 먹다 남겠어요. 썩은 양파는 곰팡이가 피어서 버릴게요.
이건 말린 잔새우예요. 이건 괜찮습니다. 밀봉 포장된 거니까요. 2026년이 막 시작되자마자 저와 남편은 부부가 동시에 실업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저희는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사흘째 개시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정말 사흘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지금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올해 의류 장사가 정말 유난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사가 안 된 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흘 연속으로 한 번도 개시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사흘 연속 개시를 못한 건 정말 처음입니다. 북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매달 월급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세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수도 전기 요금을 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세를 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또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에서 100위안을 바로 공제해버리거든요. 올해는 옆집 이웃들도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상관없이 다들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 설을 쇠러 갔습니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올해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내년에는 아예 안 올라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와 집세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만 해도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집세 2200위안, 생활용품 500위안, 수도 전기요금 200위안, 통신비 200위안, 식비 1500위안.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비만 해도 총 4600위안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블로그는 북경에서 살아가며 한편으로는 생활의 압박을 견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며 선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도시는 마치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집세와 각종 고지서가 매일같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잠시라도 걸음을 멈춰 숨을 고르기만 해도 곧바로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따라붙는 도시라는 설명입니다. 블로그는 북경을 두고 조금만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 떠나게 되는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 계속 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어떤 꿈들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도시라는 무대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우리는 북경에서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 식구는 북경에서 벌써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월 수입은 2만 위안이 조금 넘습니다. 북경에서는 집도 없고 호적도 없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전부 월세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입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집세와 일상 지출을 제외하고도 매달 9천 위안 정도는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벌기는커녕 지금 저축하는 금액만큼도 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경에서의 일은 스트레스가 매우 크지만 이 도시는 포용력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블로그는 북경에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그녀의 고향 도시는 규모가 매우 작아 한눈에 끝이 보일 정도이며 임금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설령 정규 편제를 갖춘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월 수입은 3천에서 4천 위안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향에 머물 경우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살든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 이대락은 800위안을 들여 북경에서 면적이 불과 3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 하나를 임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3평방미터짜리 작은 공간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전체 공간이 바로 제 집의 전부이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제 전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선이 바로 제가 누워서 잠잘 때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이쪽 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장식을 해두었는데 그림 한 점이 있고 초록 식물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식물은 가짜 식물입니다. 여기에는 달력도 하나 있는데 세상에 이 달력이 8월에서 멈춰 있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한 줄짜리 수납장은 제가 옷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문 옆과 침대 사이에는 간이 옷걸이 하나를 놓아두었고 평소에 입는 옷들은 그냥 거기에 걸어두면 됩니다.
북경에서 남편 월급 15,000위안으로 월세 4,300위안을 내며 내 식구가 사는 실제 생활이 어떤지 아시나요? 솔직히 말해 오늘 이 티켓을 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가정들과는 좀 달라요. 결혼할 때 예물도 없었고 그 이후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남 농촌 출신이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재작년에 쌍둥이를 낳아 단숨에 둘이 살던 삶이 내 식구의 삶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은 15,000위안인데 이 돈으로 월세, 분유값, 기저귀값, 생활비를 겨우 감당합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게 일상이에요. 저는 두 아이를 전담으로 돌보는 전업주부라 하루하루를 아끼고 또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북경이 갑자기 추워진 일요일,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도저히 외면하지 못해 어젯밤 실내 놀이공원 티켓 2장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속으로는 이번 달은 또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겠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블로그는 두 아이가 놀이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작은 별처럼 빛났고 반짝였으며 이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바탕 놀고 지친 뒤에는 남편이 미리 주문해둔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잠시 힘을 빼는 선택이 평소의 꼼꼼한 절약과 계산 속에서 쌓인 피로를 오히려 치유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부담과 압박도 늘 존재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가족의 곁에 있음만으로도 삶의 온기와 현실적인 행복, 이른바 생활의 연기와 불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96년생 신혼부부인 저희가 북경으로 상경해 15제곱미터짜리 임대주택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를 악물고 북경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북경 생활 8년차가 되었고 월 수입은 1만 위안 남짓으로 매일매일을 꼼꼼히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일주일 내내 이어진 노동의 피로를 내려놓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이 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밖에 북경은 이미 영하 5도부터 6도까지 강한 바람이 쉼없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 장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농어 한 마리를 주문해 인생 처음으로 생선 요리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담백한 배추두부 볶음 하나 더. 이렇게 소박한 집밥 두 가지면 저희 둘에게는 충분히 하루를 위로해주는 한 끼가 됩니다. 블로그는 그녀와 남편은 모두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급은 만여 위안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일 드는 교통비 10위안이라도 아끼기 위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소형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소우는 최근 직장을 옮겼는데 근무지가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사람은 여전히 북경 오환 밖의 성중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고향에 남아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매주 금요일 퇴근만 하면 곧바로 배낭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데 7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는 이유는 단 하나,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확인하며 엄마 아빠라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과 남편은 눈에 띄는 학력도 든든한 배경도 없어 큰 돈을 벌 수는 없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젊고 몸도 버틸 만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그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들이 여전히 북경에서의 타향살이 이른바 북표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날이 왔습니다. 매달 대출 상환금 4,500위안을 내야 해요. 저는 1987년생, 39살, 북경에 올라온 지 15년째,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서 전직한 이후 월급은 4,500위안, 지금은 하루에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막 난방비를 냈고 지난달 식비는 약 500위안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한 뒤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합니다. 오늘은 3시간을 뛰어서 27위안을 벌었고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더군요. 매일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삶이 너무 쪼들리게 산다고 말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하지만 제 노력으로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제가 느끼는 가장 현실적이고 큰 행복입니다. 90년대생 천수 출신 여자, 북경에서 떠돌며 일하는 삶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 퇴근 후 꼭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외식하는 걸 빼면 거의 항상 집에서 요리해요. 오늘은 손으로 밀어 만든 국수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직접 반죽해서 밀어봤네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친한 친구도 많지 않다는 걸 믿지 못할 거예요. 매일 집 회사 집 두 지점만 오가는 생활입니다. 퇴근하면 그냥 이 월세
월세 방으로 돌아와서 밥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매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마음도 집처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하고 청소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 반려는 남편과 함께 북경 조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반려는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급은 6천 위안 안팎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주류 진열, 정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한 달 수입은 6, 7천 위안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월급을 모두 합쳐도 13,000 위안 내외에 불과한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임금 삭감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생활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북경에서의 생계 유지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감봉 통지를 받은 이후 우리의 일상 지출은 이미 한계까지 줄여서 월 2천 위안으로 맞췄어요. 점심은 전부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진작 끊었고 쇼핑이나 모임, 외식은 아예 사라졌죠. 요 며칠은 북경을 떠날지 말지를 두고 아난 아빠와 크게 다퉜어요. 감봉 이후 그는 늘 이 정도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이제 그만 버틸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사실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 둘 다 학력도 기술도 없는 그저 아주 평범한 노동자인데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북경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버틸 필요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감숙성 출신 여자, 북경에서 일하며 월급 8,500 위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북경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꽃집에서 일하고 있고 매달 실수령 약 8,500 위안을 받아요. 월세는 1,400 위안. 북경 육환 외곽의 성중촌, 즉 도시 안의 낙후 주거지에 살고 있어요. 북경에서 보면 저 같은 수입은 확실히 많지 않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처럼 타지에서 일하는 북표, 즉 다른 지역에서 북경에 올라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큰 지출은 역시 집세예요. 제 경우 월세가 1,400 위안, 전기요금은 한 달에 100 위안 조금 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고 가끔 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금 사면 결국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요. 블로그는 그녀는 북경에서 지출을 최대한 아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사 먹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먹는 법을 익히고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8,500 위안 수준으로 굶주릴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수준이 넉넉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탕평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북경에서는 그저 생각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시간이 지나면 삶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0년대생 부부의 북경살이 실제 생활입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본과 졸업자가 북경에서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북경살이 생활이에요. 모든 북경살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라 아침에 일어나 먼저 세면을 했어요. 출근하지 않는 날이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출근하러 밖으로 나갔고요. 올해는 저희 둘이 함께 북경에서 일한 첫 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모으기 위해서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북경에 와서 일을 시작했고 제 노력 덕분에 해마다 연봉도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블로그는 현재 아내는 매달 고정급 6천 위안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는 실적 압박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기본급은 매달 6천 위안이고 여기에 성과급과 보너스를 더하면 월 수입이 2만 위안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매달 생활비를 3천 위안 안팎으로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를 가능한 한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생활의 여유와 선택의 폭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쓰입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북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이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야만 직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업계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 2023년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 현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 이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와 오빠는 2017년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북경에서 이른바 고향 떠난 북표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북경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었던 우리는 졸업하자마자 월급은 높지만 노동 강도가 매우 센 인터넷 업계를 선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 저와 오빠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결혼하기 전까지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한 집에서 함께 지내며 그렇게 한 푼 한 푼 저축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오른 질문 하나. 이 돈으로 정말 집을 사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 저와 오빠는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옥형은 줄곧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왔으며 집을 사기보다는 자금을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북경에 자신만의 작은 집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적지 않은 다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말 그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당시 합숙하던 룸메이트들로부터 기피 대상처럼 취급받으며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두 사람은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초 가격과 입지, 평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두 사람은 창평에서 500만 위안이 넘는 금액을 들여 면적 140제곱미터가 넘는 방 3개 주택을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마련하자마자 막대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뒤따랐고 설상가상으로 블로그는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뒤 아직까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계의 부담이 모두 옥형에게 쏠리게 되었고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만약 그때 집을 사지 않고 수백만 위안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끝으로 삶은 계속되고 있고 두 사람 역시 계속해서 노력해 이 가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